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의 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떠셨어요, 책?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 7, 8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짧기도 하고 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읽으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작가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되게 그로테스크하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짧고. 네. 이 책의 줄거리를 짧으니까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레고르라는 그 주인공이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잖아요. 영업사원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인물인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벌레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져오는 가족들의 변화, 그리고 그레고리가 마침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은 가뿐히 소풍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내용인데요. 이 책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헝가리라는 지금 체코죠. 체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으로서 많은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적으로 아버지하고도 또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카프카는. 그래서 여기 주로 글을 보면 인간의 부조리나 어떤 인간의 불안 그리고 실존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책을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게 이 앞부분에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편치 않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엄청나게 큰 갑충으로 변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서는 그냥 영어로는 huge insect라고 나오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실제로 그 프란츠 카프카가 쓴 언어로는 체코말로 쓰여졌는지 독일어로 썼을 네.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해충, 갑충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어쨌든 기괴하게 생긴. 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카프카가 처음 변신 출판할 때 출판사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변신한 곤충 모습을 표지에 실지 말아달라. 그 벌레가 맨 앞에 이렇게 바퀴벌레 비슷할 거 아니에요. 다리가 많으니까. 그걸 그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대요. 그래서 그 처음에 초판에 나온 그 그림에 어두운 방으로 통하는 문에서 이렇게 얼굴 가리면서 멀어져 가는 이렇게 어떤 젊은 남자의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한 것도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려면 차라리 거기다가 벌레를 그리면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볼 것 같은데. 너무 혐오감을 일으킬까 봐 그럴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 취향이군요. 벌레는. 아니면 프란츠 카프카가 원했던 건 벌레에 다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고정화돼서 생각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는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그레고리의 누이 동생이 처음에는 그레고리를 그나마 집에서 잘해주거든요. 음식도 가져다 주고 또 그레고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구도 치워주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지쳐가잖아요. 그리고 하수생들한테 그레고리가 보이면서 하수생들이 다 나가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절규하죠. 저건 더 이상 오빠가 아니야. 저걸 어떻게 우리 오빠라고 할 수 있어. 우리는 저거를 당장 내쫓을 방법을 궁리해야 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엔 가족도 등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젊은 그레고리지만 이제 노인이 점점 나이 먹으면서 치매가 걸리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행동 등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노인의 모습이 저는 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안에 들어있는 정신, 혼은 우리 오빠겠지만, 혹은 우리 부모님이겠지만, 나겠지만, 나중에 내 자식이 나를 보거나, 내가 우리 부모님을 보거나, 이랬을 때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게 길어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게 된다면, 짐스럽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여동생의 입장이 상당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해 가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란츠 카프카가 여기서 벌레로 얘기하는 건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실은 기능을 상실한 인간의 그러니까, 모습. 예. 사실 이 당시에는 자유경제주의로 해서 이제 돈이 되게 최고인 시대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가장으로서 경제력을 상실한 그런 능력 없는 인간을 가족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에 의해서 가족들의 그 어떤 보살핌을 받아야지만 연명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치매라든가 뭐 어떤 몸을 자유롭게 못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경제력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개인들 모두를 벌레로 얘기한 거겠죠. 카프카는 그쵸. 그런 거. 근데 그런 속에서 과연 지금 엘린이 말한 대로 정신이나 그런 거는 본인 스스로는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식구들은 더 이상, 가족은 그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정체성이 부정당하고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끝났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그냥 죽이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죽고. 뭐 죽인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죠. 아빠가 그쵸. 던진 그때 사과에 그거에 맞았잖아요.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치료를 안 받고, 그레고리 자체가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도 본인의 있는 의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연결할 수는 없지만 안락사의 개념도 약간 네.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이제 타인으로부터 살 가치가 없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은 죽어도 되는 건가, 안락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 이건 이제 좀 넘어갔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레고리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인간이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죽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세요?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전 저희 아이들한테도 생명 유지 장치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 네. 오면 생명 유지 장치를 이용해서 숨을 더 쉬는 거는 남아있는 자들의 만족감을 위해서 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까요? 만약에 엘린이 정신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어도요. 그랬어도. 네.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 의미가 없다. 네. 그러면 세상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근데 그 사람마다 자기마다의 어떤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었듯이 저는 자유롭게 사는 영혼이로서 그것이 어떤 생명기구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저당 잡힌다면 저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럼 질문 하나 하고 싶네요. 네. 엘린이 그레고리의 입장이었다면, 네. 그레고리오처럼 어느 날 아침 벌레로 변신했다면 저 그런 상상 많이 해봤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저는 말이 안 통했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여동생하고 약간 이 교감이 있었잖아요. 죽여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먼저. 안락사를 원하셨군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전에도 그리 행복하게 살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나름 하루하루 그냥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레고리의 행복은 가족의 행복이었으니까. 네, 그래, 가족의 그랬으니까. 행복을 통해서 행복을 네. 느꼈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왜 빨리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저랑 반대네요. 음. 저는 제가 한번 그레고리였다면 하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평상시에 별로 희생적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도 아니라서 그러는지 저는 가족들이 저를 보살펴주고 끝까지 살려주길 바랬을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이렇게 벌레의 모습이지만 나는 너랑 가족이었고 어렸을 때 추억을 같이 나눴고. 그것은 폭력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잖아요. 벌레가 어떻게 가족이야. 아니 벌레로 변신했던 것 뿐이지 그 사람이 흉측한 모습은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벌레로 변신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네. 제가 만약에 식물 인간이 되고 정신은 깨어 있는 상태라든가 네. 막 그런 경우인 거죠. 저는 그랬을 때 시각적인 게 되게 강한가 봐요. 그러니까 다리가 많다고 상상하지. 제가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식물 네. 인간 상태나 그러면 저는 지금 생각해도 가족들이 저를 보살펴 줬으면 하고 생각했을 식물 거예요. 인간이고 내가 예,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라면 그레고리처럼 이제 뭐 뭐 벌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똑같이 가족한테 부담이 되고 그 뭐 경제력도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가족이 보살펴 줘야 되는 짐이 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살고 싶었을 거예요. 같아요. 저랑 정말 반드시네요. 그러니까요. 그 성향이 저는 빨리 끊어주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게 유언 아닌 유언으로 진짜 지금도 아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도 초등학교 그때부터도 그 얘기는 했었고요. 네. 저랑 다르시군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런 입장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쉽게 안락사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왜냐하면 제 마음이 나를 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제 마음. 저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중요한 거지 이미 저의 꺼지기 시작한 그 어떤 부분은 그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기능을 상실하거나 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모두 죽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가치관대로 사시는 거고 저는 제 생각대로 사는 건데 저는 제 자체가 그거 자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사는 것이. 엘린이 굉장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네,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성향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남의 도움을 굉장히 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굉장히 남의 도움을 쉽게 받고 좀 의존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성향인 사람은 남이 도움을 필요할 때도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쉽게 도움을 주는 그리고 그런 절대 입장이 가족을 되지 안락사 않을까. 시키지 못할 입장이겠네요. 그러면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분이 있다면 제 마음이 그렇다면 저 사람이 가족의 눈치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냥 눈치 보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늦추길 바라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죠.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 아빠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생명 유지 장치 NO. 예, 그리고 또 장기나 이런 것들 다 뭐죠? 병원에 기증하는 거. 예, 그런 거 이미 다 사인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저도 영향을 좀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엄마나 아빠가 아프셔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의식이 전혀 없는데 의사가 나더러 결정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편한 상태로 돌아가시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엄마 얼굴 한 번 더 보고 이거는 내 욕심인 것 같아요. 엘리는 프란츠 카프카는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쓰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레고리의 선택이 옳다? 옳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 옳다 그르다의 그거를 얘기하려고 이 소설을 썼다기보다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거다. 네가 제 기능을 못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니겠냐? 인간은 이거야. 현실은 이거야. 라고 어떤 부조리한 그냥 이런 어떤 현실? 낭만에 빠져 있지 마. 그렇게 행복에 빠져 있지 마. 사실은 이거야. 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작품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가족한테 철저히 버림받는 그레고리를 그쵸. 통해서. 근데 내 자식이라면 또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인데 아주 어린데 어떤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죽음을 노인의 죽음과 아이의 죽음을 또 달리 생각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생명은 똑같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엘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더 젊고 어리고 더 안타깝지만 다르다고 하지만 아이와 노인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요. 아직은 세상을 못 살아봤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고 그런 아이의 입장과 그래도 살았고 인생을 경험했고 행복감을 느꼈어도 10,000번은 더 느꼈을 어른하고는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차이가 있긴 하겠죠. 저는 제 자식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요청했다면 나한테 엄마 아니야 나는 이것보다는 난 더 활동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내 모든 것이 이렇게 됐을 때에는 엄마 나는 차라리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전 그 뜻을 따라줬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 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가족들이 저를 끝까지 책임져 줬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시우님하고 비교하니까 저 굉장히 냉혹한 사람 같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독립적인 너무 분이시죠. 저 냉정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 따뜻한 사람이에요. 독립적인 거하고 의존적인 거에서 파생된 그런 행동의 결과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의존적이기 때문에. 저는 의존적인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의존적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남의 도움도 있을 수 있구나.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 차이인 거죠. 저는 가방도 혼자 잘 서 있는 가방을 좋아해요. 저한테 의지하거나 의자에게 의지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가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에코백 안 좋아해요. 딱 각이 잡혀서 딱 서 있는 가방 있죠? 혼자서 잘 서 있는 가방.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그래요. 엘리님 주변에는 의지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정을 해달라, 골라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좀 확실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네. 오늘 얘기는 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락사까지. 네. 사실 그레고리의 죽음이 되게 그가 죽음을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관점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어떤 책 할까요? 되게 저번에 말씀하신 패스트도 괜찮고요. 아, 패스트. 네. 네, 패스트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짧은 책 중에서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 괜찮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신간도 괜찮고요. 네.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